우선 꺽지 한번 보여드리고 읽어드릴게요. 꺽지가 사진 찍으려고 했더니 이목을 쏙 집어넣는. 자, 여긴 화엄사 아래 계곡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리한 막내딸. 정효사는 사천성 검남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문장이 훌륭했다. 그러나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살림은 지극히 빈궁하여 생활을 지탱해갈 만한 직업이 없었다. 간신히 일자리를 구해서 호라는 은대의 서기가 되었다. 은대는 통정사예요. 통정사. 호공은 정에게 시험삼아 문장을 쓰게 해보고 크게 감탄하여 이 사나이는 언제까지나 빈궁에 빠져있을 남자가 아니다. 사위로 맞이함이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호공에게는 아들 셋과 딸 넷이 있었다. 모두 다 나이 어릴 때에 대갓집과 약혼에 두었지만 오직 막내딸인 사랑만은 첩의 딸인데 어머니마저 일찍 죽었기 때문에 16이 되도록 약혼을 하지 못하였다가 마침내 정을 대릴사위로 맞아들이기로 했다. 사람들은 호공의 이러한 처서를 비웃으며 망령이 났기 때문에 정신 빠진 행동이라고 수군거렸으나 호공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고 살림방을 정돈하여 정을 오도록 한 다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돌보아 주도록 했다. 아들, 딸들은 정을 바보처럼 대하고 심지어는 식사도 한자리에서 하지 않았고 머슴과 행랑 하인들까지도 그를 구박했다. 그러나 정은 이에 상대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학문을 닦기만 열심이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위에서는 험구와 욕설이 많았지만 정은 글 읽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사랑이 약혼하기 전 사람의 부귀와 빈천을 점치는 무녀가 와서 호공의 관상을 자세히 관찰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으나 오직 막내딸이 차례가 되자 이 사람이야말로 귀인이 될 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 후 정을 사위로 정한 다음 언니들은 모두 막내딸을 귀인이라 부르며 놀려대기를 마지 않았다. 그러나 막내딸은 태연하게 침묵을 지키며 모른 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내는 하인이나 계집종까지도 모두 그녀를 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자 막내딸의 계집종 개아는 가슴에 치미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집안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쏘아 붙였다. 어떻게 앞일을 그토록 잘 알아요? 우리 집 아가씨가 훌륭한 대관의 부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러자 둘째 언니가 그것을 듣고 코숨치며 빈정거렸다. 정서방이 만약 훌륭한 대관이 된다면 나는 그날 당장 누나를 빼버리겠다. 개아는 화가 치밀어서 그때가 되어 누나리 아쉬워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쏘아붙였다. 둘째 언니의 계집종인 춘향이도 자기 상전을 옹호하며 자신있게 대답했다. 우리 집 아가씨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내가 대신 양쪽 누나를 모두 다 빼줄게.
개안은 점점 더 화가 나서 손목을 끌어잡아 맹세를 시켰다. 아무쪼록 장님이 되시기를. 둘째 언니는 그 무례한 말에 발끈 화를 내며 불안간 개아의 따귀를 갈겼다. 개아는 울부짖으며 소란스럽도록 떠들어댔다. 호부인은 모든 것을 보고 들었지만 별로 간섭하지도 않고 슬며시 웃고만 있을 뿐이었다. 개아는 막내딸에게 고해 바쳤다. 막내딸은 그때 시를 켜고 있었으나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같이 떠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잠자코만 있었다. 어느덧 호공의 탄생일이 되어 사위들이 앞을 다투어 가져온 축하 선물이 뜰에 가득 찼다. 맏며느리는 시누이 되는 막내딸을 비웃었다. 시댁에서 보내온 축하 선물은 무엇이죠? 둘째 언니도 맞장구를 쳤다. 양어깨에 잎 하나를 쥐고 오셨을 뿐이지요. 그래도 막내딸은 태연하게 몸을 가누며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모든 일에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점점 더 바보 취급을 했다. 다만 호공의 둘째 부인이고 셋째 언니 어머니인 이씨만은 언제나 막내딸을 귀여워해 주었으며 가끔 돌보아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셋째 딸에게 타일렀다. 막내 동생은 천성이 영리하지만 겉으로만 바보인 척하는 것이야. 정명한 태도를 결코 밖으로 나타내지 않으므로 다른 여자들은 모두 저 애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야. 더욱이 정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에만 힘쓰고 있으니 언제까지나 남의 밑에만 있을 리가 없지. 너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를 대하지 말고 막내 동생을 친절히 대해주어라. 먼 훗날에 가서도 기분 좋게 대할 수 있도록. 그랬기 때문에 셋째 딸은 본가에 올 때마다 한층 더 사이좋게 지냈다. 제일 큰 고기, 금강모치 큰 게 지나가네. 그해 정구는 장인의 힘으로 현리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에 학정사가 시험을 시행했을 때 불행하게도 호공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정은 장례를 치르느라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학정사는 시험관이랍니다. 시험관. 마침내 상복을 벗게 되자 막내딸은 여비를 마련해주며 서둘러 유죄의 자리 학정사가 시험에 누락된 수재에 대해서 치르게 하는 보결시험에 등록부래요. 유죄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남편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줄곧 이곳에 있으면서도 쫓겨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장인이 생존해 계셨기 때문이지만 이제부터는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만일 합격되시거든 집에 돌아오셔도 따로의 집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길을 떠날 때 이씨와 셋째 딸은 정성어린 선물을 많이 보냈다. 정구는 시험을 치렀다. 전력을 다하여 합격하려고 했었지만 발표되고 나니 낙제였다. 실망과 낙담에 용기를 잃은 그는 집으로 돌아오기도 괴로웠다. 다행히 여비가 남아있어 발길을 서울로 돌렸다. 그러나 마침 서울에는 처가의 친척들이 관리로 있는 사람이 많아서 정구는 이름을 바꾸고 고향에도 아무런 소식을 전하지 않은 채 어떤 세상의 집에 몸을 기탁하려고 생각했다. 마침 동해가 지금의 강소성, 동해의 어사대부는 지금의 치안국장, 어사대부 2공이
정군을 보고 장래가 유망한 인물로 인정하여 자기 막하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학비를 주어서 공납금을 바치고 시험 자격을 얻게 한 다음 순천부는 지금의 북경 순천부에 향시를 치르게 하였다. 정군은 보기 좋게 계속 제1차 시험은 향시, 제2차 시험은 회시, 계속 합격하여 서길사 문학에 우수하고 서예에 능한 진사를 말한다. 서길사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을 이공에게 낱낱이 고했다. 이공은 천냥의 돈을 빌려주며 우선 하인을 고향 검남으로 가게 하여 정군의 집을 마련하게 했다. 바로 그때 호공의 장남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 살림이 곤경에 빠지자 훌륭한 별장을 팔아버리려고 하였으므로 이공의 하인은 그 별장을 사들인 다음 마차를 장만하여 막내딸을 맞이하러 왔다. 이보다 앞서 정군이 진사에 합격한 다음 이 사실을 고향에 알려준 사람이 있었다. 호공의 집에서는 이러한 소문을 듣기가 거북했을 뿐 아니라 자세히 알아보니 이름도 같지 않았으므로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을 도리어 꾸짖어 쫓아버렸다. 마침 셋째 아들의 결혼식이 있어서 친척들이 모두 모여 피로연이 벌어지자 형제자매가 모두 한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러나 막내딸만은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 그때 드란간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정군으로부터 막내딸에게 보내는 서신을 내놓았다. 형제들은 서신을 펼쳐보자 파랗게 찔려서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리에 참석했던 친척들은 막내딸을 만나보아야겠다고 떠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막내를 전대했던 자매들의 심정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웠다. 막내딸이 지금까지 수모받은 것을 원망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윽고 기분 좋게 나타난 막내딸을 보자 축하를 올리는 사람, 손목을 잡고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는 사람, 인사를 청하는 사람으로 방하는 순식간에 왁자지껄해졌다. 모든 사람의 눈과 귀는 막내딸에게 쏠리고 모든 사람의 입은 그녀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그러나 막내딸은 신중하기가 그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형제 자매들은 그녀가 옛날의 감정을 한마디도 입 밖에 나타내지 않음을 보고 겨우 안심한 듯이 서로 잔을 들어 막내딸에게 축배를 건넸다. 이렇듯 기쁨과 웃음으로 떠들고 있을 때 밖에서 갑자기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이상히 생각하여 알아보려고 나갔더니 춘향이 허겁지겁 달려들었다.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었기에 까닭을 물었지만 울기만 할 뿐 아무 대답이 없었다. 둘째 언니의 꾸중을 듣고 겨우 울음을 멈추었다. 개아가 누나를 빼놓으라고 성화같이 야단을 쳤어요. 달아나지 않았더라면 눈알까지 파내었을 거예요. 둘째 언니는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듯 짙은 화장으로 얼굴에 발랐던 분과 땀이 범벅이 되어 줄줄 흘러내렸다. 막내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앉아만 있었다. 방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져서 누구나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막내딸은 옷을 갈아입고 잘 치장한 다음 둘째 부인과 셋째 언니에게만 인사를 마치고 집을 나와 마차를 타고 돌아가 버렸다. 남아있던 가족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별장을 산 주인이 정군이라는 것을 알았다. 막내딸이 처음으로 별장에 이사해 왔을 때는 새살림에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많았다. 호부인과 형제들은 각각 하인과 계집종과 가구 따위를 보내주었으나 하나도 받지 않았고 다만 둘째 부인이 보내준 식무 한 사람만을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얼마 안 있어 정군은 수레를 타고 종자들을 거느린 다음 금의 환향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부모의 무덤에 참배했다. 그리고 처가댁을 방문하여 호공의 영구에 배려하고 난 다음 이씨 부인께 인사가 끝나자 곧장 수레에 올랐다. 호공이 세상을 떠난 다음 삼형제가 재산 싸움으로 아버지의 영구 같은 것을 돌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얼마가 지나자 사당은 썩고 비가 새었으며 겉으로 훌륭하던 저택도 점차 폐허처럼 변해갔다. 정군은 이러한 꼴을 볼수록 슬픈 마음만이 앞서서 자식들과는 한마디 의논도 없이 날짜를 정하여 장례를 치렀다. 절차는 모두 예의를 극진히 했고 연결식이 있던 날은 신분이 높은 고관들의 참여가 줄을 지어서 길게 계속되었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은 모두 감탄에 맞지 않았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정군은 여러 가지 벼슬을 지냈고 청렴결백한 고관으로서 고향 사람들이 위급한 경우를 당하면 한결같이 힘써 도와주었다. 어느 때 호공의 둘째 아들이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 직지순방이 지방을 순찰하는 암행어사, 정군과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공사를 분명히 했고 업무 처리가 엄격하고도 정당했다. 장남은 자기 아내의 아버지인 왕이라는 관찰사는 지금의 도지사 영감님이라고 불렀죠. 관찰사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서신을 써서 보냈지만 아무런 회답도 없었기 때문에 점점 더 두려움에 떨며 누이 동생인 막내딸에게 부탁하려고 생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다른 수가 없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둘째 부인이 써준 편지를 갖고 서울로 떠났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에도 곧장 찾아갈 면목이 없어서 정군이 궁중에 출근한 틈을 타 그 집의 대문을 두드렸다.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구하자 즉시 전부터 있던 노파가 나와 대청으로 안내한 다음 음식을 차려왔지만 그것도 지극히 검소한 것뿐이었다. 식사가 끝났을 무렵 막내 동생이 나와 온화하고 명랑한 얼굴로 묻는 것이었다. 오빠께서는 교재가 넓으셔서 항상 바쁘실 터인데 먼 길에 이처럼 찾아주실 시간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장남은 땅에 엎드려 울며 불며 찾아온 까닭을 말했다. 동생은 오빠를 부축해서 일으키고 웃으며 말했다. 큰오빠께서는 당당한 남자 대장부가 아닙니까? 그 일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실 것이 뭐 있습니까? 저는 한낱 여자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게 울며 불며 남에게 빌어본 적은 없습니다. 장남은 둘째 부인의 편지를 꺼내놓았다. 막내딸은 그것을 보고 다시 여러 올케들은 모두 손녀 같은 분들이니 그분들 아버님이나 오빠께 부탁하시면 될 듯한데 어째서 이런 곳까지 찾아오시게 되었습니까? 하고 말했다. 장남은 다시 할 말이 없었으므로 동생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동생은 정색을 하고 먼 길을 일부러 고생스럽게 오셨길래 동생을 위로하러 오신 줄 알았더니 소송 사건으로 이 귀인에게 부탁하러 오신 것입니까? 하고 옷소매를 뿌리치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장남은 부끄러움과 노여움을 가슴에 안고 헛되이 집으로 돌아온 다음
자기가 당한 수모를 모두 이야기했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가 너무 심하다고 나무랐으며 둘째 부인까지도 막내딸의 태도가 지나쳤다고 꾸지람을 했다. 며칠이 지나자 둘째 아들은 석방되어 돌아왔다. 식구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막내딸이 부질없이 친척들의 원망만 사게 된 것을 비웃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갑자기 막내딸의 심부름꾼이 둘째 부인을 찾아왔기에 불러들여 물어보니 심부름 온 사람은 돈주머니를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 대감의 부인께서 둘째 오빠 되시는 분에게 편지를 쓰실 시간도 없었으므로 약소하지만 성의만을 표시하려고 편지에 대신하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식구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정군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셋째 딸의 집이 점점 가난해지자 정은 지나칠 정도로 동정을 베풀어 주었고 또 둘째 부인에게는 다른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모셔다가 친어머니처럼 동양했다. 둘째 부인은 누구지? 자, 여기까지입니다.